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6주차 2월 6일에서 2월 10일 사이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부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재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고 있고, 또 이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식 정치와 함께 삼권 분립 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 당대표 경선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형편없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올인함으로써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 양당 구조를 넘어서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제도를 통해서 보수 양당 구조를 개혁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판결, 확상도에 대한 판결을 보면 법원의 공정성은 상실되었고, 한마디로 사법부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 수사,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일반 노동자 서민들은 아주 사소한 경범죄조차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지키려는 국정원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를 때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태원 참사를 현재의 정부, 여당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농공행상, 불공정 인사가 어떤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편없는 인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달러 제국주의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보는 이 주주 자본주의의 행태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기업에 기초한 주식시장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 속에 필수 공익 서비스 부분이 취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빈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고 생계비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축소하려는 시도, 70세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노인복지법을 당장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노인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그나마 쥐꼬리만하게 존재하는 그런 복지조차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세 재정 뒷받침 없는
민생 법안 논란 말장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말할 때 조세 문제와 함께 말하는 조세 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조세 부담 없는 건전 재정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책연구기관의 조세 관련 연구소 이름이 조세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바뀐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복지제도를 말할 때 교육, 의료, 노후, 실업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와 비교하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복지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약 50%에 달하는 소득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부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누진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4개 은행이 40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융수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책 시중은행을 민영함으로써 금융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금융수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토큰 정권 등 금융투기 상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금융상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예전에 옛날부터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투전판에 돈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식의 이름으로 정권의 이름으로 금융상품의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투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AI 등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매주 경제 부문, 기술 부분에서 주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도 권력의 경영권 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영권 대표를 누가 하느냐, 누가 CEO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지만 그러나 민영화된 국가기관 산업, 금융기관들은 국민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그런 상황을 CEO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국가 경제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 부분입니다. 중대 범죄 단죄 없이 사회적 죄의식의 약화. 최근에 여러 사건들에서 보면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 떳떳하다. 부모의 백으로 배경을 등에 업고 거짓 스펙을 샀다고 하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얼굴 내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죄, 훨씬 더 중범죄자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가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아주 작은 그런 경범죄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어부의 지난 수십 년간의 납북어부 인권 침해를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납북된 어부였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만할 정도인데 그동안 피해자가 3,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활동 과정에서 월경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었다가 다시 조사를 받든 뭐 억압을 당하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 그리고 배상,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4월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 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개혁을 시도하려 했지만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 시기를 늦추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요한 국가의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부담을 높이는 것에 한정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혁되는 것이고 정부가 어떻게 이 국민연기금에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때 이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지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 무상화 정책, 그때 만약 반값 등록금을 실시했다면 지금 이미 대학 무상화가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필요성을 환기시킨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주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육, 성폭력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 매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기금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도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런 얘기도 없이 국민연 개혁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의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건강보험기금의 향후 적자 또는 고갈이 예상되는 부분도 막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재개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조세의 이 제도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제도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된 주거정책,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연령만 올리면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문제가 해결됩니까?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가 현재 진행 중인데 3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70세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몇 세부터 노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70.6세부터 노인이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0세부터 노인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규직 중심의 직장에서 정년이 60인데 그렇지 못한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뭐 정년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65세 만약 60에 정년을 하더라도 65세가 돼야 이런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걸 70세로 올린다고 하면은 10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뭐 정년도 없는 그런 단시간 저임금 파트타임에 일하던 그런 노동자들은 70세까지 그 빈곤한 상태에서 이 무임승차 조차도 교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계 1위의 노인 빈곤율 이 부분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만 문제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노조만 회계 투명성이 문제돼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정당, 정치인들의 그리고 재벌들의 또 부자들의 회계 투명성이 더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들의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물론 극복해야 하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요총을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집단처럼 공격했지만 최근 민요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요총 중앙의 예산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민요총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는 거짓 정보도 막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민요총 중앙의 상근자들이 노동자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여하튼 노조가 되었던 시민단체가 되었던 이런 잘못된 보도나 정보가 흘러다니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안정된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속 조처, 백신 사망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 그리고 코로나 재발자에 대한 치료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후유증에 대한 또 대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위험한 인류에게 재난을 가져올 그런 역병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 정책을 확대하는 것만이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요총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파업을 파괴하고 건설 노조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력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면 위험운임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200만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상황, 산재 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과 중상 부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 그들은 특정하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주요한 토목, 건축,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이 알파간 술책을 벌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회계 공격에서 뭐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노동부를 앞세워 회계장부를 제출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계모임, 동창회 모임, 시민사회단체, 모든 단체 회계를 정부에 보고하라고 얘기할 겁니까? 정말 보호해야 할 것은 재벌, 그리고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정당의 국고보조금, 선거자금, 선거지원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토목건축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건설과 또 그 과정에서의 비자금, 불법 자금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수사하고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총이나 정교조에 대해서 이념 문제를 공격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면 이념이 없는 이념이 아닌 이념이 없는 노동운동이다, 올바른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논리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교할 때 민주노총은 이념지향적이고 한국노총은 이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향하는 이념이 다를 뿐입니다. 현재 정교조와 또 정교조 안에 다른 교원노조가 만들어지면 정교조와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념이 있고 없고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확대가 압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취를 강화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중대재해가 줄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혁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고,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정도를 가지고는 이 중대재해를 막아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거나 우리가 애초에 주장했던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탄압하고 안전운임제 폐기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파기하고 마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물류체의 과적하지 않고 과수가지 않고 과로하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안전한 물류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노동자의 일할 권리, 또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인권과 노동권이 후퇴하고 미개하고 야만적인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아니라 핵쓰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가 마치 원전 가동하고 나면 그 연료가 사용 후 핵연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방사능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 핵쓰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핵쓰레기를 저장할 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쓰레기를 저장할 시설을 고민하기 전에 핵발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0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이 핵쓰레기가 계속 생산되는 것 자체를 먼저 막고 살인이 벌어질 때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전에 살인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먼저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듯이 역시 핵 발전을 먼저 중단하고 핵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입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미 남과 북은 서로 분단된 국가 체제로서 상대의 어떤 뭐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을 바라봐야 할 과제는 어떻게 남북이 이 막강한 군사력과 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어떻게 평화롭게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집에 뭐 체제가 어떠니, 나무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니, 밥그릇이 어떻게 몇 개니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 간에 담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입니다. 종속적 한미동맹 관계는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종속적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극우주의 세력의 일본 제국주의 부활 속 한일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아베 회고록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일본 극우 세력들, 현재 일본 집권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이 제국주의 국가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미래 운운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공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강대국 간에 서로 양보 없는 이런 대결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등 재난 구호에 우리 국민들도 구호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개개인의 그런 성금이나 그런 성의를 모아서 구호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늦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중 학살은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 파견이 나왔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재판에 제기된 사건만 배상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돼서 민중 학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침략 과정에서의 그런 만행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선수 사과 반성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동서 양 진영의 대리 전쟁이기도 하고 러시아는 물론 직접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리 전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기가 계속 지원되고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한국 정부도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어떤 형태, 어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든 간에 즉각 평화 협상
이루어지고 전쟁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6조차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